네, 안녕하세요. 현대문학 작품론 11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김수영의 시론 공부를 진행했고요.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또 이번 주 진도를 나가 봅시다.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김수영의 시론을 연구하는 것인데 부제목으로 나와 있듯이 박용철 시론과 관련성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점이 이 논문의 좀 특이한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수영의 시론을 그 자체로 연구하기보다는 박용철 시론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왜 이 관점이 이 논문의 특이점이 되는가 하면, 김수영의 시론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 박용철 시론과는 다른 위상을 가진다, 혹은 다른 어떤 문학적 입장을 가진다, 혹은 다른 계보에 있다 라고 평가되어 왔는데, 이 논문의 특이점은 그런 점에서 김수영의 시론은 보통 모더니즘 혹은 리얼리즘이라는 문학적 입장 혹은 문해사조의 관점에서 각각 연구가 되어 왔고, 그 점에 대해서 지난주 공부 시간에 이미 이 단원을 통해서 진도를 나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모더니즘을 옹호하는 입장에 있는 비평가들은 김수영의 시와 시론을 모더니즘의 입장에서 주로 규명을 했고, 리얼리즘을 옹호하는 비평가들은 김수영의 시와 시론을 주로 리얼리즘의 관점으로 포함시켜서 연구를 많이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이 박용철 시론은 물론 시대가 다릅니다. 김수영은 60년대 이후에 시와 비평을 창작한 사람이고, 박용철은 1930년대에 활동했던 일제 강점기에 활동했던 시인이자 비평가죠. 그래서 시대도 다르지만 그 문학적 입장이, 박용철은 순수시, 순수 서정시, 문해사조로 따지면 낭만주의나 상징주의에 가까운, 그래서 모더니즘이나 리얼리즘이라는 문해사조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위상을 가진 박용철의 시와 시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단원에서는 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론, 즉 비평을 연구하는 것이니까, 비평에 국한해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위상이 다른데, 김수영의 시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서 이 박용철의 시론과 어떤 접목되는 부분이 있다. 그 점에 착안해서 이 논문이 전체적인 관점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논문의 특징이다. 이걸 이제 염두에 두면 이 논문이 어떤 점에서 다른 김수영의 시나 시론을 연구한 선행 연구들이 많고, 하지만 차별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 문학을 연구하고 그것을 논문으로 혹은 비평으로, 평론으로 이렇게 글을 써서 발표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새로운 걸 밝혀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새로 발견한 것을 혹은 규명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서술을 해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논의들, 이미 다 알려진 것들, 그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글을 쓰는 것이 논문이 아닙니다. 그건 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의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은 내가 이 연구 대상에 대해서 이미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고 규명하고 밝혀놓은 것들을 다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걸 찾아서 그걸 자기가 찾은 것, 즉 발견하고 규명한 것을
새롭게 주장하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논문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설득력이 없는지, 얼마나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지에 이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논문이다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그 논문을 읽는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가 될 텐데, 일단은 중요한 요소는 그 차별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제목과 부제목만 놓고 봐도 이 논문은 차별성이 있다,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특이한 것만을 추구해서 그 연구 대상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특징을 끼워 맞춰가지고 막 억지를 부리면 안 되겠죠. 그건 안 되는 거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혹은 표면이 아니라 심층 속에 들어있는 어떤 요소를 찾아내어서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것이 논문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력입니다. 그런 점에서 참고하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서론에서 이제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관점의 연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선행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논문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미 공부한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하고 있으니까요.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김현이라는 비평가가 김수영과 박용철의 관계를 아주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는데, 그의 반시론은, 시가 아니라 시론입니다. 박용철의 생명시론이 그 현대성을 획득한 것이라 말할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에서 초현실주의의 정신에 투철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한 문장인데, 그리고 나서 자세하게 규명한 건 아닙니다. 이 논문의 관점은 이 김현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일종의 실마리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연구자들은 김수영과 박용철의 관계를 그렇게 진지하게 연구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김수영의 시론을 연구하면서 박용철 시론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이 논문이 작성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김수영 시론은 주로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는데, 그것이 현대성 이론, 현대성론, 모더니티 이론입니다. 참여시론, 김수영이 시인이자 비평가로서 참여문학을, 참여시를 쓰고 참여시론을 썼다는 것이 상당히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니까 그쪽의 연구도, 이 두 가지 관점의 연구가 사실은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 두 가지 관점은 현대성, 즉 모더니티를 추구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도식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도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속성이죠.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하는 거. 모더니즘이라는 문해사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핵심적 속성 중에 하나가 모더니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수영 시론이 현대성론과 참여시론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까지 규명이 되어 왔다는 것은, 한쪽에서는 모더니즘을 중심으로, 참여시론이 바로 리얼리즘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과 연관성이 깊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까지 연구가 되어 왔는데, 이제 이건 일종의 문해사조적으로 봐도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의 어떤 양극적 대립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김수영 시론이 그동안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연구되어 온 것은 김수영의 문학이, 즉 시와 시론이 모더니즘 아니면 리얼리즘의 입장에 있는 그런 관점으로 연구되어 온 것과 밀접히 연관이 되겠죠. 그런데 이 논문은 김수영 시론의 이 두 가지 관점 이외에 또 하나의 핵심이 미학적 근거로서 힘이라고 하는 것을 김수영이 그 시론에서 여러 번 강조하는데, 도대체 그 힘이 뭐냐? 그 힘이 어디에 소재라고 하는 게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정체, 도대체 힘의 정체는 뭐냐? 이걸 규명하는 게 이 논문의
1차 목표고, 그걸 규명해 보면 김수영 실론이 보여주는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분석서로는 실제로 이제 김수영 실론의 이 힘의 소재와 정체를 규명해 나가다 보면 이제 내용으로서 양심, 사상, 지성이라고 하는 내용적 측면과,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비평 속에서 또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과 형식의 관계, 그리고 투신, 즉 몸을 던지는 것으로서의 자유의 이행이라고 하는 것, 이런 순차적인 분석서를 도출해서 그것을 이제 이 논문에서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박영철 실론이 가지고 있는 유기체적 실론, 그리고 순수 서정시의 실론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몸을 하나의 분리된 형태로 보지 않고 다 몸의 구성 요소들이, 그죠? 전체적으로 하나를 이루어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게 유기체론이잖아요.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이 가지지 못하는 어떤 유기체적 이론의 근거를 박영철의 생명실론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수영이 이 힘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 몸의 이론을 펼치면서 결국은 박영철의 생명실론과 어떤 유기체적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 접목되는 그 박영철과의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해내서 이 논문이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김수영이 지금까지 모더니즘, 리얼리즘, 현대성론과 참여실론이라는 양극단에서 연구되어 왔는데, 그리고 그런 측면이, 그런 양상이 분명히 김수영 실론에 나타나는데, 이 두 가지는 양극이고, 이 양극이 단순히 공존해 있느냐, 즉 두 가지 서로 모순되는 극단과 극단이 김수영에 독립적으로 이렇게 공존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 양극을 융합하는 매개가, 그죠? 변증법으로 얘기하면 정반합의 관계가, 이 합을 만들어내는 관계에 있어서 바로 이 힘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온몸의 시약이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그러면 문해사조로 본다면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을 융합해서 정반합을 만들어내는, 즉 변증법적 종합을 만들어내는, 뭐 종합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전 수업 시간에 공부했죠. 변증법의 중요한 용어가 지양, 아우프 헤벤, 보존하고 끌어올리는 이 변증법적 운동의 중요한 매개가 되는 것이 바로 유기체적 실론이다. 그런 점에서 박영철의 실론에서 뭐예요? 박영철 실론과 접목되어 있는 이 김수영 실론의 힘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것이 갖고 있는 유기체적 실론의 이 차원이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의 이 양극단을 융합해서 혹은 지향해서 합을 만들어내는 김수영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가 된다. 이것이 이제 이 논문 전체의 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읽어보면서 혹은 다른 선행 연구를 읽어보면서 이 논문 전체의 중심이 뭐냐, 뼈대가 뭐냐, 이걸 알고 1장, 2장, 3장 이렇게 전개되어 나가는 전체적인, 그죠? 구성, 전체적인 틀을 염두에 두면서 부분도 세밀하게 놓치지 말고 공부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지금 약간의 복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큰 뼈대를 한번 다시 복습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이 힘의 근거, 최초의 근거는 내용으로서의 양심, 사상, 지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내용은 비평의 내용이기도 하고, 비평의 내용이지만 비평이라 혹은 시 비평이라는 문학 작품 이전에 시인이 가져야 될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김종길 실론에서도
진실이라는 용어가 중요한데 두 번째 실론집의 제목이 진실과 언어잖아요. 그 진실은 최초의 단계는 언어 이전의 진실이고 그건 시인, 그러니까 이건 시 이전의 시인의 진실이죠. 시인이 가져야 될 어떤 자질 같은 거, 그죠? 인격 혹은 덕목 같은 거죠. 윤리성 같은 거겠죠. 근데 시의 진실은 그 시인의 진실이 언어를 통해서 구현되었을 때 그 작품 속에 나타난 시의 진실이 있죠. 그러면 그 진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김종길 비평가가 궁극적으로는 시인과 시를 분리하는 신비평의 그 관점, 그리고 T.S. 엘리어트의 그런 현대시의 관점, 즉 이미지즘 시의 관점, 거기서 출발했지만 그걸 극복한다기보다는 그것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시인과 시를 비분리하는, 분리하지 않고 생각하는, 그게 진실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규명해낼 수 있는 김종길 비평가의 독특한 점이다. 그것이 이제 김종길 비평가가 서구 신비평도 수용하고 T.S. 엘리어트와 같은 서구 영미 이미지즘 시인들의 시도 수용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분야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규명을 해낸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때 내용은 시인이 이미 그죠? 비평 속에서 김수영이 자신의 비평 속에서 시인이 가져야 할 어떤 요소들로 이런 걸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양심, 사상, 지성이에요. 그런데 힘이 있으려면, 그죠? 힘의 소재를 밝히는 겁니다.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리고 그 힘의 정체가 뭐냐? 이게 이 논문의 핵심인데, 김수영의 이 실론을 보면 힘이 자꾸 나오거든요. 힘을 강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힘이라 그러면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도대체 이게 힘이 어디서부터 오고 그것이 어떤 정체를 갖고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밝히는 게 이 논문의 기본 관점이죠. 그걸 밝혀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리얼리즘 이론과 모더니즘 이론 사이에서 그 양극 사이에서 김수영의 비평이 추구하는 어떤 이 종합이 혹은 지향이 이 박영철 실론과 관련되어 있는 생명 실론과 관련되어 있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것 혹은 온몸이라고 하는 것이 유기체적 이론이기 때문에 그걸 종합해내고 지향해내는데 중요한 매개가 된다.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박영철의 시도 인용하고 있고 여기서 힘이 나오죠. 힘이 계속 등장하는데 그 힘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내용으로서 시인이 양심과 사상과 지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마음에 혹은 정신적으로 가지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그죠? 어떤 사회적 문제가 생겼을 때 그죠? 가져야 되겠죠. 뭐 언론 자유를 포함해서 꼭 언론이 아니더라도 이 당시의 시대상과 관련시켜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60년대 정치적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내용과 형식의 관계죠. 자, 이 2장과 3장과 4장 이렇게 이 논문 속에서 그 각 장이 가지고 있는 위상도 우리가 같이 고려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나열인가 2장, 3장, 4장이 2장에서 얘기하는 것과 3장에서 얘기하는 것과 4장에서 얘기하는 게 김수영 실론의 특징으로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대등하게 2장이 전제가 되어서 3장이 가능하고 3장이 전제가 되어서 4장이 가능하다. 즉 반드시 이제 순차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 단계적 어떤 과정이다. 김수영의 비평 속에서 김수영이 생각하는 그죠? 시인이 힘을 가질 시인의 작품이 시가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장을 계속하는 걸 추적하면서 그죠? 힘의 소재와 정체를 의미를 추적하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2장, 3장, 4장을 이 논문 속에서 구성하는 그 관계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도 뭐예요? 어떤 논문 하나를 뭐 그게 학위 논문,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이든 소논문이든 또 뭐 이번 학기에 우리가 과제물로 지금 원래 1차 과제, 2차 과제
그런데 이제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까지 해서 지금 3번의 과제물이 주어지는데 그 과제물 안에서도 내가 1장에서 서론을 기술하고 2장, 3장, 4장을 이제 제목도 정하고 기술할 텐데 이게 2장과 3장, 4장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인지, 즉 대등한 걸 그냥 하나씩 제시하는 것인지, 2장, 3장, 4장이 단계적 어떤 과정인지, 그리고 그 단계적 과정 속에서도 관계가 어떤지, 2장의 관계와 3장의 관계와 4장의 관계가 어떤지, 이런 걸 그죠? 잘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제물을 작성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지금 이 교재의 이 논문을 참고하면 내가 설정한 2장, 3장, 4장은 일종의 단계적, 그죠? 점차적 진행 관계죠. 이건 내가 재구성한 것입니다. 뭘? 김수영이 자신의 시론에서 이 힘을 강조하면서 이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단편적으로, 파편적으로 여기저기 이제 산문이니까 에세이 같은 뭐 논문을 쓴 게 아니에요. 김수영 시인이니까 뭐 비평이라고 해서 논문처럼 이렇게 규격화된 글을 쓴 게 아니고 아주 자유로운 에세이 형식으로 이 시론을 작성하고 발표했는데 각 곳곳에 이 산문 속에, 즉 시론 속에 이 곳곳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문장들을 다 종합하고 재구성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김수영이 생각하는 그 시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힘을 시 속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가를 주장했을 때 내가 그걸 재구성한 거죠. 연구하는 사람 혹은 비평가는, 연구자나 비평가는 텍스트를, 그게 비평이든 시든, 우리는 이번 학기에 주로 현대시와 현대비평 텍스트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게 현대시든 현대비평이든 그 텍스트를 계속 정독하면서, 정독한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심층적으로 깊이 읽고, 그죠?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있는 현상을 그냥 기계적으로 혹은 표면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 심층으로 들어가서 그걸 재구성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시인의 시적 상상력을, 질서, 그 내면적 질서를, 그죠? 정리할 수 있고, 비평가의 비평 정신 속에 들어있는 어떤 비평적 어떤 아이디어, 비평적 그 문학적 관점을 재구성해낼 수 있죠. 그래서 논문을 쓴다는 것은 예술 행위 혹은 창작 행위는 뭐 시나 비평 그리고 문학을 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예술 장르도, 다른 문학이나 예술 장르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예술 창작 행위는 굉장히 뭐예요?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어떤 정신의 어떤 실천적 행위잖아요. 그 속에 시인의 시정신이 혹은 시의식이 구현되고 비평가의 비평정신이 구현됐을 때 그게 텍스트에 다 어떻게든 표면에 나타나든 심층에 나타나든 어디에 숨어있든, 그죠? 녹아있든 그 텍스트에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럼 우리는 텍스트를 통해서 그 안에 숨어있던, 녹아있던, 표면에 드러나든 그걸 포착해서, 그죠? 발견해서 그걸 재구성해서 좀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논문을 쓰게 되는 거죠. 그 논문을 통해서 이 시인에게, 이 비평가에게 그의 정신세계 속에, 그의 텍스트 속에 그 정신세계가 들어있으니까 그걸 다시 이렇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2장과 3장의 관계를 보세요. 자, 2장은 이 힘이 최초로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는 겁니다. 이건 내 생각을 쓴 게 아니고 김수영의 비평에 있는 것이 어딘가 다 곳곳에 표현되어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표현한 건 아니고, 체계적으로 논문식으로 표현한 건 아니죠. 김수영 시인이니까 더 이제 시적 에스프리, 즉 시정신이 막, 그죠? 자신의 시에도 구현되겠지만 시론, 즉 산문에도 이렇게 막 나타나겠죠.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재구성해 보니까 이 힘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내용으로서 양심, 사상,
지성이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가 있는 거죠. 발생 순서로 힘이 발생하려면 이거부터 시작해야 된다. 내용으로서 양심, 사상, 지성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비평적 발견이 있어요? 내용과 형식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그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죠? 모더니즘을 옹호하는 시인이나 작가나 비평가들의 입장과 또 그 안에서도 또 다를 수 있어요. 리얼리즘을 주장하는 시인이나 작가나 비평가 속에서도 크게 보면 이 관점에서 이건 뭐 영원한 문학과 예술의 뭐라고 할까요? 영원한 어떤 논쟁거리죠. 내용이 먼저냐, 형식이 먼저냐 이겁니다. 근데 김수영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까? 내용이 먼저란 겁니다. 내용으로서 양심, 사상, 지성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형식이 그 다음에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모더니즘보다는 리얼리즘에 가깝다고 일단은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혹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서 리얼리즘 이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내용 위주거든요. 내용 중심이거든요. 모더니즘을 옹호하는 문학인들이 주로 형식 중심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도식적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용 우위에 혹은 내용 우선의 관점이 뭡니까? 발견됩니다. 김수영의 비평 속에서는 내용 우선의 내용 우위의 관점이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어떤 내용입니까? 양심, 사상, 지성입니다. 이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걸 종합한다면 지성은 윤리적 차원과 좀 다르죠. 양심은 윤리적 차원입니다. 그죠? 지성은 좀 더 객관적인 어떤 지식과 관련되고, 그러나 양심은 좀 더 윤리적 차원입니다. 지적인 면과 윤리적인 측면, 그죠? 그리고 사상까지. 사상은 이 지성보다는 더 뭐라고 할까요? 어떤 이념적인 것과 관련되죠. 그죠? 이념 혹은 이데올로기. 그래서 이제 이 세부적인 박영철이 문장을 통해서 표현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꼼꼼히 분석해서 과연 이 내용 우선의 이 김수영의 주장 중에서 양심이 뭐고 사상이 무엇이고 지성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해석해 보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장은 바로 내용과 형식의 관계죠. 이제 형식이란 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느냐. 김수영의 비평에서 김수영은 내용만 중시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형식도 대등하게 중요시하면서 그러나 내용이 먼저 우선시한다는 거고요. 선후관계로 보면 내용과 형식이 또 대등하게 관계를 맺고 있고 그것이 양극을 이룬다. 그래서 언어의 서술과 언어의 작용이라는 두 표현을 통해서 하나는 내용 중심이고 언어의 서술이 그렇죠. 언어의 작용은 형식 중심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극단에 치우치는 시인들을 계속 비판하고 있죠. 김수영은 자신의 시론에서. 즉 언어의 서술에 치우치는 경우는 내용 위주의 시를 쓴다는 말이고 언어의 작용에 치우치는 시인들은 형식 중심에 치우친다. 그래서 전자에 치우치면 실패한 계급시가 나오고 전자에 치우치는 게 뭡니까? 내용에 치우치는 거죠. 언어의 서술에 치우치는 거. 그리고 언어의 작용, 이 후자에 치우치면 어떻게 돼요? 사이비 난해시가 나온다. 난해시라고 다 나쁜 건 아니라는 얘기죠. 난해시는 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또 독자들도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죠? 짜증나는 거죠. 그런데 난해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사이비 난해시가 있다. 어떻게 되면 사이비 난해시가 나와요? 즉 언어의 작용, 형식에 치우친 거. 그럼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을 그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뭐예요? 이 두 가지가 양극을 이루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당대 1960년대 한국 문단의 가장 큰 이슈가 순수와 참여의 대립이잖아요. 순수 문학을 하느냐, 참여 문학을 하느냐, 순수 시인이냐, 참여 시인이냐 이게 당시에 뭐 이슈였으니까요. 그 김수영의 입장은
시로도 그렇게 실천했겠지만 자신의 시론으로 참여 시인도 순수 시인도 그렇게 극단으로 치우치면 좋은 시를 못 쓴다. 이게 결론이죠. 난해시도 좋은 난해시가 있지만 사이비 난해시를 쓰게 된다. 자, 그래서 이 내용과 형식의 관계가 중요하죠. 자, 2장에서 내용이 우선 중요하다. 두 번째, 내용과 형식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수영의 시론을 읽어보면, 산문을 읽어보면 이게 다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돼서 표현된 논문이 아니니까, 논문으로 표현한 게 아니니까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재구성을 한 결과 이런 기납적으로 이런 순차적인 관계. 2장 다음에 3장이 오는 겁니다. 내 지금 논문의 구성으로 보면. 그래서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추적해서 언어의 서술과 언어의 작용, 즉 내용 위주와 형식 위주 중에서 계속 이제 참여파 시인도 비판하고 예술파 시인도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서 의미와 무의미의 관계까지 얘기가 나가게 되는 거죠. 내용에 치우치면 이게 이제 의미 쪽에 가까워지는 거고, 형식에 치우치면 무의미에 가까워지는데, 이 형식과 무의미의 가장 극단에 김춘수의 무의미시가 있는 거죠. 형식 위주로, 형식 실험만 치중하는 거. 그런데 김수영은 모든 진정한 시는 무의미시다. 무의미한 시가 대체로 난해하죠. 왜? 보통 우리가 어떤 언어를 접할 때 이해가 되면 그게 언어가 포착이 되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의미가 포착이 잘 안 되니까, 도대체 이 언어가 어떤 의미를 나한테 전달해 주지 못하니까 보통 난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난해시하고 무의미시는 상당히 밀착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김수영이 난해시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무의미시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얘기해요? 김수영은 오히려 모든 진정한 시는 무의미시다 얘기해요. 오히려 진정한 시가 되려면 무의미에 가까이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지난 시간에 이미 공부한 겁니다. 다. 지금 복습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춘수의 무의미시하고 김수영이 주장하는 무의미시는 용어는 똑같아도, 같이 무의미시 혹은 무의미한 시 똑같아도 굉장히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포함하고 있는 함의가 다르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현대 시사에서 이 무의미시라고 하는 것도 김춘수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개척한 분야이고 개념이잖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시는 언어를 가지고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본적인 예술의 매체 혹은 매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게 기본 성립 조건이죠. 언어가 시의 기본 조건이죠. 언어 없이 시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물론 행위시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림시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있겠지만 그걸 우리가 시라고 말해야 될지, 그건 또 논란의 여지가 있죠. 음악을 소리 없는 음악, 소리와 음과 이런 리듬과 박자 없는 음악, 이거 쉽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언어는 기본적으로 의미를 표현하기 때문에, 의미를 담기 마련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로 창작할 수밖에 없는 시에서 무의미시를 추구한다. 이것은 굉장히 모순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김춘수 시인도 무의미시를 주장하고 실천하면서 계속 회의를 합니다. 고뇌합니다. 왜? 자기가 쓰는 이 시어, 언어에는 의미가 담기면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건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의도로는 의미를 담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시를 쓰는 과정에서 의미가 담겨지거든요. 그 시인이 느끼겠죠. 아니면 나중에 자기가 쓴 작품을 다시 돌아보면, 그죠? 반성적으로 보면, 성찰해서 보면, 이거 내가 의미 담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의미가 담겨 있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회의를 합니다. 시를 쓰는 과정에서 의미가 생성될 것 같으면 의미를 지우기 위해서 또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의미 맥락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자,
그래서 김춘수의 무의미시와 김수영의 무의미시가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논쟁의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다 얘기한 것이니까 조금 복습하는 차원에서 어떤 중요한 포인트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3장의 큰 제목이 내용과 형식의 관계잖아요. 그 김수영의 실론 중에서 바로 내용 형식의 개념은 언어의 서술과 언어의 작용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의미와 무의미라는 개념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오죠. 하이데거의 용어를 이제 차용해서 빌려와서 세계의 계진과 대지의 은폐라는 개념으로 또 표현되기도 합니다. 세계의 계진은 내용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주로 내용을 계진하는 거. 그죠? 그래서 세계, 이때 세계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현실에 개입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언어를 표현할 때 그것은 세계의 계진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가 있어요? 대지의 은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숨으려고 의미가 은폐되는 것이고, 오히려 진실은, 진리는 그 안에, 은폐된 그 안에 있죠. 하이데거가 그의 철학과, 하이데거도 문학의, 시에, 예술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예술작품의 근원이라는 책도 쓰고 했죠. 헬들이라는 시인을 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하이데거의 개념의 대지의 은폐는 그 진실과 진리는 은폐된 가운데서만 오히려 더 존재하죠. 그러면 그 은폐를 탈은폐, 그죠? 은폐된 걸 벗겨내야 탈은폐가 되죠. 그게 바로 진리의 개념이죠. 하이데거의 진리 개념은.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산문은 세계의 계진이고 노래는 뭐예요? 바로 대지의 은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속성은 유보. 이거는 명백히 의미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노래는 노래는 이제 예술을 상징하는 어떤 개념입니다. 산문과 노래는 시죠. 그러니까 시와 산문의 대립구도를 가지고 다시 뭐예요? 이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그죠? 이원성을, 대립구도를 계속 개념을 바꿔가면서 자신의 이 뭡니까? 김수영 비평의 어떤 핵심 개념을 계속 변주해 가면서 지금 탐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탐구는 왜 하는 걸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완전한 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완전한 시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체험적인 거죠. 이론적인 어떤 그 비평이 아니고 체험적인. 대체로 시인들은 자신의 시 창작 행위와 이 비평이 함께 동반해서 가니까. 그래서 산문은 세계의 계진이고, 그래서 노래의 매력만큼 매력적인 말이다 했으니까 이 노래와 산문이 대립구도를 이룹니다. 산문은 앞에서 나왔던 그 가장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이게 내용에 해당되고요. 노래는 시에 해당되면서 이게 형식에 해당됩니다. 그걸 변주해 나가는 거예요, 개념을. 그러니까 혼동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양극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용과 형식이 있어요. 그죠? 의미와 무의미가 있고요. 언어의 서술이 있고 언어의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세계의 계진과 대지의 은폐가 있어요. 내가 이제 칠판에 판서로 정리 안 해도 이렇게 설명을, 그죠? 여러 번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양극이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용과 형식의 대립 구조죠. 자, 2장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이 논문은 내용이 먼저다. 김수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 시인이 혹은 비평가가, 문인이 양심과 사상과 지성을 가져야 된다. 우리나라 이 당시입니다. 김수영이 우리나라 시인들이 이게 부족하다. 김수영이 활동하던 시대에 대한 발언이죠. 비판적으로 발언합니다. 욕도 많이 들었겠죠. 그러면서도 비판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시인들이 시가 좋지 못하고 약한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힘이 부족한 것은, 힘이란 개념입니다. 시의 힘이 부족한 것은 이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뭐 내용이, 그죠? 시인이 가져야 될
양심, 사상, 지성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필요해요? 그걸 시인이 양심, 지성, 사상을 가진다고 다 좋은 시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려면 그렇다면 이미 좋은 시 쓰는 사람이 더 많았겠죠. 지금 우리가 시인으로 뭡니까?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았겠지. 그런데 그것만 갖고 안 되죠.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돼요? 종합을 다시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3장이 설정되고 이 3장에 해당되는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김수영이 했던 얘기들을 다 재구성해서, 자, 산문은 세계의 계진이고 노래는 유보성을 가진다 그랬죠? 노래는 이게 은폐라는 개념을 이렇게 자기식으로 또 표현한 겁니다. 노래의 유보성, 즉 예술성. 이건 시는, 노래는 시입니다. 시와 산문의 관계예요. 시는 유보성을 가지고, 즉 대지의 은폐라는 속성을 가지고 또 무의식적이고 언성적이다 그랬죠. 이게 은폐입니다. 언성적이다. 양성적인 게 아닙니다. 엄밀히 숨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예술의 속성입니다. 예술은 의미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예술의 속성이 아니란 겁니다. 그건 산문의 특징이고 세계의 계진에 속하고. 하지만 그것은 반이 아니다. 자, 반이 아니다 하는 말도 중요합니다. 왜?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금 김수영이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양극을, 이원성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반이 아니라는 뜻은 자칫 잘못 이해하면 내용이 반이고 형식이 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이 김수영이 이렇게 주장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50대 50으로 그냥 두 개를 합하면 내용 50, 형식 50이 합하면 좋은 시가 나오느냐? 그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온몸으로, 시는 온몸을 밀고 나가는 것이다 할 때 그 말이나 지금 반이 아니란 말이라고 같은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어떻게 해야 변정법적으로 종합이 되고 지향이 됩니까?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변정법적 종합, 변정법적 지향이 말이 쉽죠. 그런 말을 나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김수영만큼 시를 못 쓰는 이유는 그게 몸으로 언어를, 자유를 이행해서 언어를 그렇게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시인이 못 되죠. 그죠? 말은 변정법적, 내가 김수영의 시와 시론에 대해서 변정법적 지향이다 이런 말은 하지만 내가 몸으로 그렇게 실천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것이죠. 자, 이 반이 아니란 것이 그런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반이 아니란 것은 내용과 형식이 반반이고 그래서 그걸 잘 종합하면 혹은 변정법적으로 지향하면 말은 쉽지만 그게 어떻게 그게 시인에게 그게 성공하느냐, 그래서 좋은 시를 쓰느냐, 김수영이 생각하는 완성된 시의 완성에 도달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에게 공부의 과제입니다. 보세요. 반이 아니다. 예술성의 편에서는 하나의 시작품은 자기의 전부이고, 자, 예술성이 바로 노래, 여기에 해당되죠. 대지의 은폐에 해당되죠. 노래의 유보성, 예술성, 무의식적인 거. 자, 이거는 무의미의 차원입니다. 산문은 세계의 계진이고 이거는 의미의 차원이에요. 그리고 이건 내용의 차원입니다. 내가 다시 자꾸 정리 안 해줘도 그 양극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게 지금 김수영의 시론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술성의 편에서는, 즉 형식의 편에서는 하나의 시작품은 자기 전부이고, 산문의 편, 즉 이건 내용의 편입니다. 내용의 편에서는 현실성의 편에서도 하나의 작품은 자기 전부이다. 이 말이 뭐예요? 50대 50이 아니란 겁니다. 내용은 자기가 100%라고 주장하고 형식은 자기가 100%라고 주장해요. 그래야만 이게 서로 온몸을 이룰 때 두 개가 변정법적으로 지향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5대5로 단순히 절충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를 쓰는 시인의 입장에서. 좋은 시를 그렇게 해서 내용과 형식을 반반 섞어가지고 시를 쓴다고 그게 좋은 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용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즉 뭡니까? 산문의 입장에서는, 혹은 뭡니까? 세계의 계진의 입장에서는, 의미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시를 쓰는데 내가 100%다 라고 의미를 계속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거기에 뭡니까? 양극으로, 즉 정반대 지점에서 시가, 산문이 아닌 시가, 즉 유보성, 그죠? 노래의 유보성, 대지의 엄폐, 예술성, 이거는 현실성입니다. 산문은 현실성이고 시는 예술성입니다. 이것이 충돌하는 거죠. 내가 100%다. 그죠? 하고 충돌할 때 뭐가 생기겠어요? 엄청난 모순 대립 갈등이 생기겠죠. 충돌이 생기겠죠. 누군가 하나 피 터지게 코피 터져가지고 죽어야 그 싸움 결판 날 정도의 엄청난 투쟁이, 그죠? 엄청난 양극의 투쟁과 갈등과 대립이, 그죠? 불꽃 튀듯이, 피 튀듯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해야만 어떻게 돼요? 이 변정법적 지향이 이루어진다. 변정법적 종합이 이루어진다. 말로 쉽게 그냥 변정법적 종합, 이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이 김수영의 실론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든 실론이든 이 문학 작품을 그 문학 작품이 농축하고 있는 엑기스가 있는데,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기보다는 심층에 숨어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 엑기스는, 에센스는, 핵심은. 근데 우리가 시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독자의 입장이든, 독자의 입장도 이제 일반 독자가 있고 고급 독자가 있죠. 우리 국문과 우리 수강생들, 학부학생들, 뭐 대학원 학생들 다 마찬가지인데, 일반 독자가 아니죠. 우리는 고급 독자로 문학을, 시를 지금 읽고 소설도 읽고 비평도 읽고 희곡도 읽고 하는 학생들이니까 그 정도로 문학을 쉽게 봐서는 안 되죠. 쉽게 본다는 말은 그냥 읽어서 표면에 나타난 의미만 내가 확인하면은 그게 시나 문학 작품을 다 해석했다, 다 이해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문화를 연구하듯이 시를 혹은 비평을 그대로 연구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평균화되어 있죠. 평균화되어 있습니다. 문화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 속에서 특별히 어떤 문화적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걸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문화 연구의 입장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문학이나 또 기타 다른 예술들도 똑같은 그 대중문화하고 같은 차원에서 표면적으로 그렇게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런 정치적 또 상황 속에서 이런 문화론적 입장 속에서 이게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문학은 좀 특별한 언어 예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 시와 현대시와 현대비평을 공부하는데, 현대시와 현대비평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해서 그 안에 진짜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표면만 읽고 지나가면 알 수 없는 그 심층에 깊이 있는 뭔가가 다 숨어 있는데, 혹은 잠재되어 있는데, 그걸 발견하려고 노력하려면 보통 다른 문화를 그냥 이렇게 문화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파악하는 것과는 다른 심층적 독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과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김수영의 시만 해도 그렇고 김수영의 비평도 그렇습니다. 김수영의 실론도 그렇습니다. 이 한 문장 속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어떤 비평 정신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층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짧은 글 하나, 시 한 편이 얼마나 짧습니까? 근데 그걸 보통 다른 문화적 독해 방식으로 그냥 훑고 지나간다고 다 이해했다.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그건 안 되죠. 어떤 비평가의 비평문 하나를 그냥 다른 문화의 독해 방식으로, 이해 방식으로 훑고 지나간다. 이것도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문학이라고 하는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 심층적 측면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게 일종의 문학 연구자들의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수영이 했던 요 문장들 하나하나가 세계의 계진이라는 표현과 예술의 무의식적이고 언성적이다, 그리고 반이 아니다, 이 말이 뭔가? 요 문장 하나가 너무 쉽잖아요. 반이 아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인가?
그 의미와 정체를 우리가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의 시작품은 자기가 전부이고, 그죠? 예술성의 편에서는 자기가 전부이고, 산문의 편, 즉 현실성의 편에서는 또 자기가 전부예요. 자, 그게 부딪혀야, 그 양극과 양극이 100%씩 자기를 주장하면서 부딪혀야 좋은 시가 나온다는 겁니다. 좋은 시는 힘이 계속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김수영의 대표 시론인 시여 침을 뱉어라 라는 유명한 시론에 나오는 이 구절입니다. 세 구절을 내가 따로 뽑았어요. 곳곳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제 4장입니다. 지금 2장, 3장을 다시 복습했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화요일, 목요일 수업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복습했는데, 뭔가 강조할 게 있으니까 내가 복습을 했겠죠. 우리가 한편에 지금 이 논문을 공부하더라도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쭉 공부하고 지나왔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는 것하고 지금 다시 복습하면서 내가 포인트를 탁탁 찍어서, 그죠? 몇 군데 포인트를 찍어서 다시 지금 복습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수강생들이 이해한 그 수준 레벨하고 오늘 내가 다시 복습하면서 다시 포인트를 강조하면서 공부한 내용에서 심층적인 이해가, 무엇에 대한 이 교재의 이 단원, 이것도 하나의 논문인데, 이 논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만 해도 벌써 레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냥 이해하는 것하고, 이 논문을 심층적으로 좀 한 번 더 읽고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거하고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논문도 그럴지언정 그럴 텐데, 논문보다 시나 비평은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논문이니까 문학 작품은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좀 더 개념화된, 즉 언어가 표면적인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와 비평은 더 엄밀한 언어로 되어 있고 미묘한 언어로 되어 있고 심층적인 의미를 감추고 있는 언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나 비평을 공부할 때 혹은 분석하고 해석할 때는 하나의 단어, 하나의 문장, 하나의 심표라도 놓치지 말고 그 깊이를 캐내는, 발굴해내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연구자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4장은 2장에서 3장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발전적으로 왔죠.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김수영의 자신의 비평을 통해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 내가 재구성해서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힘의 구현은 그 다음 단계에 내용과 형식이 변정법적으로 지향되는 과정에서 뭐가 이제 필요해요? 투신이 필요합니다. 몸을 던져야 돼. 자, 시인에게 투신이란 것은 사회 현실에 직접 참여하는 거, 이게 투신이 아니겠죠. 지금 이 투신의 개념은 김수영이 자신의 시론에서 투신의 개념을 쓴 것은 사회에 참여를 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죠? 이제 어떤 현안 문제가 있어요. 그게 정치적 현안이든 사회적 현안이든 여성 인권과 관련된 현안이든 그 현실에 직접 내가 사회적으로 서명 운동을 하기도 하고 실제 이제 현장에 가서 참여하기도 하고, 그것도 몸을 던지는 것인데, 김수영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투신은 그런 현실 참여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것이지만 김수영이 지금 이 시론에서 얘기하는 투신은 시를 창작하는 시인이 몸을 던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돼요? 내용은 자기가 100%라고 주장하고 형식은 자기가 100%라고 주장하는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시 창작의 현장에서 이 몸을 던져야 이 두 개가 종합이 된다는 겁니다. 내용과 형식이 변정법적 지향을 이루어서 자기가 추구하는 그 시의 완성에 도달할 때 몸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비유적인 거예요. 실제 몸을 현실에 참여시켜야 된다. 그래서 내가 현장에 나가야 된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회 현장에 나가서 실천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뭐가 필요해요? 자유의 이행이 필요합니다. 자유의 이행. 투신으로서의 이때 투신의 몸이란 게 이미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온몸을 던져서
자유를 이행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2장, 3장, 4장을 보세요. 김수영의 실언을 잘 심정적으로 읽어보니까 김수영은 이 세 가지 단계가 힘이 만들어지는, 시에서 힘이 구현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내가 이 논문에서 밝혀서 논문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때 몸이 작용하는데, 투신이라고 하는 그래서 김수영의 실언에는 온몸을 온몸으로 밀고 나간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로 그 시의 칭얼베타라의 핵심 구절입니다. 도대체 그 온몸이 뭐냐?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죠. 시인이 시만 쓰고 있으면 안 된다. 사회 현장에 나가서 실천해야 된다. 몸을 던져야 된다. 그 개념이 아니란 겁니다. 시 창작하는 그 체험 속에서 몸을 던져야 되는데, 그때 몸은 뭐예요? 내용과 형식, 그죠? 세계의 계진과 대지의 은폐, 산문과 시가 하나로 종합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온몸을 던져야 되고, 온몸을 밀고 나가야 되고, 그 개념이 바로 자유의 이행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현실 사회 속에서의 자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실천적 행위 속에서 자유까지도 연결되겠죠. 그 단계까지 가야 되겠죠. 물론 그렇지만 이 힘의 교회는 실제로는 지금 시인들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 속에 힘이 구현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지금 재구성한 2장, 3장, 4장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의 본질은 이러한 계진과 은폐, 세계와 대지의 양극이 긴장해 서 있는 것이다. 그죠? 이미 이해됐죠? 내가 복습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으니까. 자, 계진과 은폐, 세계와 대진. 세계는 계진과 한 몸이고, 은폐는 대지와 한 몸입니다. 그 양극이 긴장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상이 새로운 언어의 서술을 통해 자유를 행사한 성공적인 시다 라고 어떤 시를 평가하면서, 자, 그러면 사상은 우리가 앞에서 2장에서 공부한, 그죠? 바로 그 양심이나 지성과 관련되는 그 사상이죠. 근데 언어를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자유를 행사해야 됩니다. 이 자유의 이행이 이 세 번째 단계에 필요한 것입니다. 자유를 이행한다는 것은 이 내용과 형식을 결합해서, 이때 결합이라는 단어는 좀 어폐가 있죠. 결합이라는 것은 조금 단순하죠. 변정법적으로 지향했을 때 자유를 행사해야 됩니다. 자유를 이행해야 됩니다. 온몸을 던져서. 그래야지만 성공한 시가 나옵니다. 그래야 힘이 시에 구현된다는 겁니다. 이 양극의 긴장은 내용과 형식의 변정법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로, 언어의 서술을 통해 자유를 행사한다. 여기 그래서 나옵니다. 도대체가 시라는 것은 새로운 자유를 행사하는 진정한 시인 경우에는 어딘가 힘이 맺혀 있다. 자, 이제 새로운 자유를 행사한다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시에 힘이 생기려면, 내가 볼 때는 이 자유의 이행은 처음부터 이걸 실천하는 게 아니라 앞에 2장, 3장 단계를 거쳐서 이제 내용과 형식을 뭐예요? 종합하는 단계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유를 행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진정한 시를 식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 힘의 소재를 밝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시는 좋은 시. 이 시는 높이 평가할 수 있고, 이거는 형편없는 시다라고 김수영은 계속 월평도 하고, 그죠? 작품에 대한 평을 계속합니다. 이 산문을 읽어보면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시인들이 발표한 시에 대해서 자기 평을 계속 하는 거죠. 월평이든 시평이든 시를 평하는데, 진정한 시를 식별해야 되는데, 그 좋은 방법은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힘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그래서 여기 나오죠. 모험은 자유의 서술도 자유의 주장도 아닌 자유의 이행이다. 핵심 단어는 자유의 이행입니다.
자유의 이행에는 전후 좌우의 설명이 필요 없다. 그것은 원군이다. 원군은 비겁하다. 자유는 고독하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시인이 시를 쓸 때 자유를 이행하는데, 이거는 전후 좌우가 필요 없다는 것은 계획이 필요 없고 작전이 필요 없고, 왜? 전쟁터에서 이 작전을 잘 짜고 전쟁도 하고 전략도 필요한데, 이 온몸을 던진다는 의미는 그 작전이 필요 없는 단계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 시를 쓰는 시적 체험의 차원에서요. 그래서 그건 고독한 거예요. 이 시를 쓰는 사람은 그 순간에 고독한 거죠. 모든 원군이 비겁하다 그러면서 자유는 고독하다, 그리고 시는 고독하고 장엄하다. 이 차원까지 시인의 시적 체험, 시 창작의 체험이 도달해야 진정한 시, 좋은 시가 나오고, 그제서야 힘이 맺힌다는 겁니다, 시에. 자,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서 계속 모험이란 말도 나오고, 모험,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유의 이행, 이 말이 나옵니다. 온몸의 투신,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세 번째 단계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온몸의 투신, 자유의 이행, 혹은 모험, 시의 모험,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단계는 세 번째 단계인데, 이 용어들이 의미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용과 형식이라는 이 양극을 어떻게 종합하느냐 하는 차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네,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지난 1년 동안의 우리 시의 실적을 생각해 볼 때, 이건 이제 월평이 아니라 연평을 쓰는 거죠. 1년 동안의 시를 총평하는 그런 글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시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은 지성이다. 자, 이거는 내가 지금 2장, 3장, 4장에서 김수영이 힘이 맺힌 시, 힘이 있는 시, 혹은 진정한 시가 되려면 필요한 것들을, 그죠? 당대 시인들에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내가 그 연구자가 그걸 세 단계로 지금 규명하고 있잖아요. 김수영은 그렇게 단계별로 얘기를 한 게 아니지만,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세 단계의 순차적인 과정이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어서 2장, 3장, 4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연구입니다. 즉, 텍스트가 보여주는 현상만 그냥 정리하는 게 연구가 아니고, 그 심층 속에서 재구성해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2장, 4장을 균등하게 대등한 나열을 할 수도 있고, 2장, 3장, 4장이 점층적으로 단계별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원론을 2장에서 얘기하고 3장, 4장에서는 강론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여러 가지 구성을, 그죠? 이 목차 구성을 자기가 나름대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본 것은 지금 김수영의 비평이 단계별로 2장, 3장, 4장으로 진행된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지금 지성이 강조하죠. 첫 번째, 우리에게 가장 결핍되는 것은 지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내가 볼 때 1단계입니다. 이게 누가 가지는 거예요? 시인이 이걸 가져야 된대. 그래야 좋은 시가 나오는데, 지성이 없는 시인들이 시를 쓰면 좋은 시가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지성이 없기 때문에 오늘의 문제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현대시가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 자, 여기서도 진정한 현대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모더니티, 현대성론이죠. 김수영은 끝까지 이 모더니티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모더니티, 현대성이란 걸. 그러니까 사회 참여 의식에 물론 눈을 뜨고, 즉 적극적으로 사회 현실에 참여하고 발언하고, 당대 우리 한국의 언론 자유가 막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더니즘이 추구하는 현대성을 포기하고 리얼리즘이 주장하는 참여 실험만 주장하고 이렇게 변신을 한 건 아닙니다. 끝까지 모더니티라고 하는 걸 주장하면서 참여를 하려고 한 거죠. 그런 면에서 보세요.
그리고 외부적인 여건으로는 매년 말하고 있는 일이지만 창작의 필수 조건인 충분한 자유 분위기가 보장되어 있다. 자, 이건 외부적인 자유를 얘기합니다. 가장 쉽게는 언론 자유고 문인들에게도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치 비판 시를 쓰면 탄압하고, 그죠? 감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성이 있어야 되는 것하고 언론 자유가 막힌 것, 이런 건 다 언어 이전의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유의 문제가 오늘의 지성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지성은 그의 시론의 구조상 언어 이전의 내용에 해당된다. 이건 1단계죠. 내가 얘기했던. 내가 지금 재구성하고 있는 여기서 보면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김수영은 이 지성의 외부적인 여건으로 자유의 확보를 우선 얘기합니다. 이때 자유는 시 창작 행위 속에서 자유의 이행이 아니고, 그죠? 물론 그게 구분되지는 않죠. 엄밀한 의미에서 그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왜 연결되어 있을까요? 현실에서 문인들에게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언론인들에게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사회 속에서 시인이 어떻게 시 속에서 자유의 이행을 해서 온몸을 투신해 가지고 내용과 형식의 결합을 이루어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시인이 자유를 못 가지는 것, 혹은 언론 매체가 자유를 못 가지는 것하고 시인이 시를 창작할 때 자유의 이행을 못하는 것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이 차원은 시 창작 행위 속에서의 자유가 아니고 현실 속에서의 시인의 자유입니다. 혹은 언론의 자유입니다. 우선 그것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거죠. 창작의 필수적인 요건으로서의 자유는 시의 내용으로서의 지성과 관계가 있다. 그죠? 일단은 언어 이전의 자유가 일단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성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건 시인이 확보해야 되는 성결 과제, 시를 창작하기 이전의 성결 과제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시가 나오니까. 그렇다면 자유의 이행으로서의 모험은 과연 시를 쓴다는 것, 노래, 예술성, 유보성과 모호성, 이게 하나의 극이라 그랬죠? 시를 쓴다는 게 시에 해당됩니다. 노래에 해당됩니다. 예술성, 대지의 음패에 해당돼요. 그리고 그것은 그 예술성은 항상 유보하고 모호성을 가지는 겁니다. 즉 의미가 투명한 게 아니에요. 의미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예술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그게 시의 형식의 차원이고요. 시를 논한다는 것, 시를 쓴다는 것과 다른 겁니다. 시를 논한다는 것. 나는 비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시인으로 활동하지 않고 문단에서 비평가로 활동하기 때문에 나는 어찌 보면 이 시를 쓴다는 것, 노래, 예술성, 유보성, 모호성, 이걸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겠죠. 나는 주로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죠? 시를 논한다는 것, 산문, 현실성, 모험, 여기에 해당되겠죠. 아무튼 그건 조금 딴 얘기고, 시의 형식과 시의 내용을 어떻게 통합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의 이행이란 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시인이 현실 속에서 가져야 되는 자유가 있고, 두 번째, 시 창작에 있어서 자유가 필요하다. 그때 자유의 이행은 뭐가 변정법적으로 지향될 때 필요해요? 내용과 형식이, 시의 내용과 형식이 변정적으로 종합될 때 이 자유의 이행이 필요한데, 그 구체적인 모습은 온몸으로 밀고 나간다는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김수영은 그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거죠. 왜? 과연 그 시를 창작하는 그 행위 속에서, 창작 체험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고, 그죠? 내용과 형식을 변정법적으로 지향하는 것이고 자유를 이행하는 것인지, 그건 말로는 잘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시 창작의 체험이죠. 엄밀한 체험이죠.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도 시를 창작하거나 해본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창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뭐예요? 비유적인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온몸을 밀고 나간다는 게 진짜 내 이 몸을, 그죠? 바닥에 끌고 나가서 뭐 씨름하는 선수들처럼, 그죠? 스포츠 운동 선수처럼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회 현장에 실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의미도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과
전혀 무관한 건 아니죠. 아까 왜냐하면 시인이 현실 속에서 자유를 확보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래서 자유의 개념은 시인이 현실 속에서 갖는 개념이 하나 있고 시창작 행위 속에서 갖는 자유의 이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개가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고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테고요. 그런 걸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 구절로 전개되는데 조금 오늘 수업은 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 핵심 구절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이 화요일 수업 11주 화요일 수업은 지난주 수업을 다시 복습하면서 뭔가 강조할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